지금 일본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 열도가 완전 비상에 걸리듯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지만 끝내 갖지 못했던 바닷속 치트키를 우리가 손에 넣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치트키, 바로 핵 잠수함 연료 공급 승인입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세계적인 잠수함 선진국이라고 자처해 왔어요. 그들의 디젤 잠수함 성능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잠수함은 수십 년째 물 위에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제 10년 넘게 물속에서 은밀하게 작전하는 무제한의 괴물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일본에게 30년간 절대 주지 않았던 이 핵 연료 승인을 오직 우리나라에게만 몰래 건네준 것일까요? 이 소식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외교적 장벽에 막혀 좌절했던 우리의 수건 사업이 마침내 동북아시아 해양 패권의 판을 뒤집는 역전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숨겨온 단 하나의 승인 뒤에 감춰진 파격적인 진실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며 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세계적인 잠수함 선진국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의 소류급이나 타이게급 같은 디젤 잠수함은 성능과 정숙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미 20척이 넘는 전력을 운영하며 특히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그 기술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디젤 잠수함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핵 잠수함 앞에서는 한계가 명확한 전력일 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최신형 내연기관차와 충전 없이 무제한으로 움직이는 전기차의 차이와 같아요. 핵 잠수함은 10년 이상 연료 보급 없이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잠수함은 정기적으로 숨을 쉬러 물 위에 올라와야만 합니다.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죠. 군사적으로 은밀함이 생명인 잠수함에게 수면 위로 노출되는 순간은 발각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잠수함 건조 기술이 뛰어나도 결정적인 기술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바로 잠수함의 심장인 핵 추진 원자료 기술과 핵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질 수 없도록 일본을 꽁꽁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규제와 스스로 만든 원칙이에요.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건조가 30년 수건이었다면 일본 역시 핵 잠수함을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원했죠. 하지만 일본은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후 스스로 세운 비핵 3원칙이라는 강력한 족쇄가 있습니다. 핵 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원칙이죠. 물론 핵 잠수함은 무기가 아닌 추진체로 핵을 쓰지만 핵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핵 연료를 다루는 고도의 기술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핵 잠수함 기술은 SSBN 전략 핵 잠수함 기술로 쉽게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제적으로 극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일본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서 비확산 모범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비핵 3원칙을 위반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미국 역시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일본의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재무장은 주변국에게 큰 위협이었기 때문이죠. 결국은요, 뛰어난 기술과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도 핵 잠수함이라는 최고의 전략 자산 앞에서 일본은 국제적인 명분과 스스로 세운 원칙 때문에 30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무제한의 바닷속 사냥꾼을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승인이라는 패스를 받아 건설하게 된 것이죠. 이 패스의 희소성은 일본이 앞으로 수십 년간 극복하기 어려운 외교적 성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핵 연료라는 가장 큰 난제를 풀었으니 일사천리로 핵 잠수함을 만들면 될까요?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외교적 난전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발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건조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요청한 것은 핵 연료 공급 승인이었지 미국에서의 건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현재 상선 중심의 민간 시설이라 당장 첨단 군함인 핵 잠수함을 만들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핵 잠수함 설비는 물론 극도로 까다로운 미국의 군사 보안 기준을 맞추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동문서답 같은 트럼프의 발언 뒤에는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사업을 미국 조선업 부활의 지렛대로 쓰려 했던 겁니다.
한국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침체된 미국의 조선소를 다시 살리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한국은 이미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설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당시 조선업계 전문가들은 필라델피아에서 핵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통째로 미국에 헌납하는 것과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은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우리 정부는 우리가 승인받은 것은 연료다, 건조는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파격적인 발언이 불러온 혼란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술 자립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조선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 잠수함 건조 장소를 둘러싼 이 미묘한 삿바 싸움까지 벌이면서 왜 일본은 그토록 이 핵 잠수함이라는 전력에 배아파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더 기술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일본이 가진 디젤 잠수함이 아무리 뛰어나도 핵 잠수함 앞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바로 소리와 속도, 그리고 작전 범위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엔진을 돌리는 순간 소음이 발생하고 이 소음은 곧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물속에서는 소리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소음을 피하려고 자주 멈추거나 저속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럴 땐 마치 숨어서 걷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반면 핵 잠수함의 원자로는 소음이 거의 없는 터빈 추진 방식을 씁니다. 게다가 배터리 충전 같은 것이 필요 없으니 필요할 때는 물속의 KTX처럼 엄청난 속도로 장시간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작전 영역을 통해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어느 해역에 숨어있든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잠수함이 북한의 은밀한 잠수함을 추격하는 임무를 맡으면 숨쉬러 올라와야 하는 순간마다 감시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은 24시간, 365일 눈을 떼지 않는 바닷속 스토커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핵 잠수함은 은밀한 무제한 추격 능력이라는 전략적 비대칭 전력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것이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바다의 자존심이 한국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장 과학적이고 군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해양 전략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건조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해양 전력 균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역시 우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죠. 중국은 이미 다수의 핵 잠수함을 운용하며 태평양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의 잠수함 역시 서해와 남해에서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 전략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전략적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핵 잠수함은 핵 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잠재적 핵 보유국에 준하는 전략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핵 잠수함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완벽한 수중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기감을 느낀 것은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의 방위성 내부에서는 지금 두 가지 목소리가 발악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핵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한국이 핵 연료를 공급받는 외교적 승리를 거두자 일본 정치권에서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국내 여론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비핵 모범국이라는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오커스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호주가 미국, 영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받기로 한 오커스 동맹에 일본도 참여하여 한국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핵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커스는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을 최초로 공유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일본이 쉽게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오커스 가입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완전히 파탄낼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결국은요, 일본이 국제적 제약과 자국 원칙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이 우리는 핵 연료 공급이라는 외교적 승리를 통해 30년 수건을 현실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핵 잠수함은 장보고 3 배치 3 사업을 통해 최소 4척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000톤급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 잠수함 건조는 최소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이미 확보했고 핵 연료 공급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춘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7번째로 바닷속을 무제한으로 누비는 전략적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는 국가가 될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완벽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동북아시아 해양 질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안겨줄 것입니다. 일본이 배아파할 수밖에 없는 역전의 패권의 미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